왜 한국의 대통령은 꼭 임기가 끝나면 구속당하냐? 일본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한테 반대로 질문을 하거든요. 왜 일본의 총리는 감옥에 가지 않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공공사업이 민영화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수도까지 민영화를 해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위를 하러 나온 그분들 모인 거 보니까 한 10대 명 정도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일본은 시위가 규모도 작고 신기하니까 한국의 시위를 보러 가기 위해서 일본에서 투어를 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을 정도예요. 무려 2명이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것을 본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부분은 우선 그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일본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그러한 열기로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일본의 모든 언론이 전달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그냥 웃고 즐기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코미디언이 나오더니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은 런닝맨에서 유재석 씨가 갑자기 나오더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일본의 모든 언론, 모든 프로그램이 한국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제가 당시에 일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가결부터 시작해서 판결 나는 것까지 일본에서 일본 미디어를 통해서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일본에서 벌어지는 온몸으로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일본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제가 또 한국인이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가 주로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이 대부분 아줌마들이에요. 좀 연세가 있으신. 그런데 그분들이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그러한 아줌마들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최순실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름을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했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일본 아줌마들이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었고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일본 사회가 뜨겁게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그 정도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증거죠. 일본의 분위기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예상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로 뜨겁게 일본도 이번에도 보도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예전과 같은 그러한 뜨거운 분위기는 아닙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윤 대통령 체포, 윤 대통령 구속 이렇게 신문 1면에 보도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커다란 사건이 있으면은 큰일들이 벌어지면은 이렇게 신문 1면에 보도하면서 좀 비중을 두고 보도하는 편이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까지 보도하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좀 조용한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한 번쯤 겪어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탄핵에 대해서 뜨겁게 보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또 좀 성격이 달라요. 좀 이번에는 좀 복잡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쿠데타라는 어떤 그런 성격이라던가 그러한 부분들을 일본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때와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은 계엄, 탄핵, 그리고 반대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정말 많은 한국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평화적으로 촛불을 들고 탄핵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그 사실을 보도를 했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민주적으로 평화 시위를 한다라고 해서 촛불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은 이것과는 좀 다르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그 촛불 시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것을 두고 일본의 언론 그리고 어느 아나운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면 또 다른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빈약한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해서 항상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은 보통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다른 언론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고 심지어는 미국 정부조차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 언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똑같이 한국의 빈약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일본의 우익 언론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본 언론의 특징이 있다면은 보통 다른 외신들은 탄핵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모인 그 주류 시민들을 이제 보통 비추면서 그 중심으로 보도를 하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굉장히 비중 있게 보도를 합니다. 그분들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하면서 굉장히 크게 비중 있게 보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일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러한 분위기로 일본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 가면은 항상 듣는 질문이 있어요. 왜 한국의 대통령은 꼭 임기가 끝나면 구속당하냐?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탄핵을 당하냐? 질문을 항상 꼭 듣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이 진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진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을 평화적으로 끌어내려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거는 일본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반대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일본의 총리는 감옥에 가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요거는 대표적인 인물을 예를 든다면은 아베 신조 총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뭐 가까운 예를 든다면은 도쿄올림픽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올림픽 자체가 돈을 주고 산 올림픽이에요. 비리로 시작해서 비리로 끝난 게 도쿄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누구 하나 처벌받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 학원 스캔들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뭐 카케라든가 뭐 사쿠라 이러한 일들 벌어졌고 통일교 문제도 있었고 최근에는 자민당 정치자금 파티 관련 문제 크게 터졌죠. 그런데 여기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있었나요? 뭐 그리고 국민들이 뭐 나서서 목소리 내는 사람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목소리 내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언론에서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보도만 할 뿐이지 그러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냥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는 게 일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일본인들은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는 한국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아니 이런 일 좀 벌였다고 대통령을 탄핵해? 이런 일 좀 했다고 대통령을 구속시켜? 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왜 그러냐고 반대로
한국인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뭐 그냥 사실 그대로 보도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일본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한국의 민주주의 뭐 이러한 부분들을 들먹이면서 아무래도 좀 안 좋게 보도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리고 일본의 야후재팬 같은 경우는 기사가 그쪽에 올라오는데 우리나라의 네이버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야후재팬의 뉴스가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은 여기서 또 이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의 뭐 민족성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하면서 좀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일본이 현재 우리나라의 시위 현장에 대해서 신기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 시위 같은 경우는 20, 30대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또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본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커다랗게 놀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시위가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좀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2024년 4월 달부로 해서 일본에서는 수도가 민영화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공공사업이 민영화가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수도까지 민영화를 해버렸어요, 자민당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위를 하러 나온 일본의 진보 단체분들이 계세요. 민영화 하면 안 된다라면서. 그런데 그분들 모인 거 보니까 한 10대 명 정도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일본은 정말 그렇게 시위가 좀 규모도 작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시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밖에 나와서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시위를 한다라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를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신기하니까 이 시위를 보기 위해서 이 시위를 위한 투어 상품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시위를 보러 가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서 투어를 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을 정도예요. 그만큼 일본에서는 정말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가면은 대체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좀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진보 정치인, 진보 쪽 교수님들, 그리고 진보 의사분인데 진보 쪽에 계셔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막 진료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한 분도 만나고, 그리고 제가 자주 만나는 분들 중에서 좀 진보 쪽에서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 활동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 시민 활동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이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한국이 부럽다. 정말 일본도 한국처럼 돼야 되는데 라면서 정말 부러워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가깝기 때문도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까운 나라끼리 사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사자성어 중에 원교 근공 이런 말도 있죠. 왜냐하면 가까우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멀면은 부딪힐 게 없지만은 가까우면은 당연히 부딪히는 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그 동아시아의 지리적 특색을 보면은 이 일본이 중국 방면으로 진출하려면은 한반도가 최적입니다. 물론 옛날에 이제 뭐 북로남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왜구들이 이제 그 중국 남부로 쳐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이제 약탈을 하는 건 괜찮은데 아예 그 중국 정복을 하려면은 그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 남부로 가려면은 거리가 너무 멀고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그 보급도 안 되고 충원도 안 되겠죠. 그런데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가깝게는 대한해협만 넘어가면은 바로입니다. 물론 이제 뭐 더 북쪽으로 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할린 아니면은 뭐 홋카이도에서 러시아 쪽으로 간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애초에 그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이제 일본 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이런 쪽들은 현대에 와서나 이제 발전하게 됐지. 옛날에는 굉장히 좀 척박한 땅이었다.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땅도 괜찮고 일본하고도 이제 그 가깝다. 당연히 일본이 이제 그 중국 방면으로 대륙 방면으로 이제 침략을 하려면은 한반도를 안 거칠 수가 없게 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일본의 왜구들이 그 고려, 조선을 막 노략질도 했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단순히 조선을 정벌 하겠다 끝이 아니고 그 조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까지 정벌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굉장히 큰 겁니다. 애초에 가까우면은 그 사이가 좋을 리가 없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동아시아의 지리적 환경을 보면은 그 일본이 팽창을 하자면은 한반도를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뭐 임진왜란, 왜구의 창궐, 일제강점기 같은 그런 일본의 그 한반도 침략이 생기기 쉬우니까, 그리고 실제로 생겼으니까 당연히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그 현대 시대를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보면은 굉장히 그 닮아 있다. 물론 이제 서로 간에 민족 감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경제 구조, 뭐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닮아 있다. 자, 닮아 있으면은 경쟁이 되는 겁니다. 닮아 있지 않으면은 서로 이제 경쟁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공산품을 수출해가 먹고 사는 나라고 일본도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이제 비슷하다.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 같으면은 두 나라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부딪힐 게 없는 겁니다. 당연히 뭐 80년대 이럴 적에는 뭐 삼성하고 소니 완전히 그 차원이 달랐었죠. 옛날에 그 이건희 회장이었나요? 왜 소니를 따라잡자. 지금은 삼성하고 소니가 경쟁이 되는 수를 넘어가지고 어떤 면에서 삼성이 소니를 따라잡은 지가 오래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완전히 한국한테 밀린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비슷하다 보면은 더더욱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뭐 반일 감정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일본대로 자꾸 혐일 감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60년대 같이 일본은 잘 나가고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한참 못하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한국을 굳이 싫어하고 혐일이 생기고 이럴 그 가능성은 오히려 적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많이 비슷해졌고 어떤 부분에서는 따라잡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부딪히는 게 더 커지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자꾸 혐일이 생기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요, 어떤 정치,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한일 관계에 좀 문제점도 많고 어떤 갈등도 많고 나쁜 감정도 많은데요. 한편으로 지금 이제 SNS 같은 데 보면은 일본 연예인들, 한국 문화에 빠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뭐 SNS에 뭐 일본의 유명인사들, 연예인들 심지어 일반인들 포스팅을 보면은 하나같이 뭐 불닭볶음면을 먹었다, 뭐 간장게장을 먹었다, 뭐 소주를 먹었다, 삼겹살을 먹었다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일본식 뭐 사케, 일본식 맥주 굉장히 유명하죠. 다만 뭐 과거사 문제, 그리고 이제 한일 갈등 문제 때문에 한때는 노접해 운동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한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일본 문화에 심취하는 사람이 많고,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 보면은 그 이상으로 한국 문화에 굉장히 많이 심취해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거나 이제 정치적인 거,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의 갈등 이런 거하고, 그리고 어떤 문화에 대한 우호도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차원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싶네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는 원래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사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는 대부분 앙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이제 부딪히니까요. 특히나 옛날 같으면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뭐 고대 시대, 중세 시대 이럴 적에는 뭐 정복 군주가 이제 위대한 군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복을 하면은 남는 것도 많아집니다. 당연히 이웃 나라를 쳐서 정벌을 하고 뭐 속국으로 만들고 병합을 하면은 당연히 성공을 하는 거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웃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거의 뭐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베트남, 중국 뭐 수천 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당연히 감정이 좋을 수가 없겠죠. 실제로 베트남, 중국 간의 감정은 한일 갈등, 뭐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 이런 것들 이상으로 굉장히 나쁘다고 알고 있어요.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인 앙숙입니다. 예를 들어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그 사라예보 사건, 이제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의 충돌이었지만 그 기원을 막 복잡한 원인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독일하고 프랑스 사이의 충돌입니다. 당연히 이제 강대국끼리 옆에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제 견제를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멕시코 관계 마찬가지로 앙숙 중의 앙숙입니다. 특히나 멕시코인들 보면은 이 현실적인 이유, 돈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협력을 하는 거지. 모르긴 해도 멕시코인들한테 미국 좋냐고 물어보면은 이를 가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19세기에 멕시코가 이제 에스파냐한테 독립을 했을 때 미국이 이제 그 멕시코 땅의 거의 절반 이상을 다 뜯어가 버립니다. 뭐 텍사스, 캘리포니아, 뭐 유타주, 네바다주 이런 데가 다 원래는 그 멕시코 땅이었거든요. 뭐 폴란드, 러시아 이런 경우에도 철천지 원수나라입니다. 이제 폴란드가 굉장히 잘 나갈 적에 17세기 이럴 적에는 폴란드군이 러시아 모스크바 목전까지 막 쳐들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만은 18세기 말부터는 러시아가 폴란드를 지배를 했었다. 물론 이제 그 폴란드 분할, 삼국 분할이지만은 뭐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에 비해 가지고도 러시아의 지배는 너무 심할 정도로 가혹했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도 러시아가 폴란드를 이제 그 분할을 해서 이제 뜯어가고, 이제 그 폴란드 엘리트들을 많이 이제 학살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 강제로 공산을 시키기도 했었다. 뭐 지금도 이제 폴란드, 러시아는 굉장히 사이가 나쁜 그런 케이스입니다. 과거에 어떤 그 몽골 유학생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중국 얘기가 나오니까 표정이 싹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그 한국인이 일본 싫어하는 건 저리 가라 정도로 싫어하더라고요. 당연히 물론 중국 입장에서도 옛날에 먼 나라 몽골 제국 때 많이 당했겠지만은 그 이상으로 이제 몽골인들도 중국한테 핍박을 많이 당한 겁니다. 서로 이제 막 부딪히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몽골인들이 약탈을 했다. 오랑캐 그렇게 부르겠지만은 워낙 이제 그 싫으니까 이제 몽고라 그러죠. 몽골은 용감하다는 뜻인데 몽고 어리석을 몽자에다가 오래될 고자. 그런데 이제 또 몽골인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또 몽골인들이 이제 옛날에 중국을 약탈한 그 이상으로 그 중국인들한테 이제 그 박해를 당하고 억압을 당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외적으로 이제 그 가깝지만은 사이가 좋은 나라들이 그 적지 않이 있어요. 그나마 최근에 와서 독일, 프랑스 관계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주 옛날에는 서로 간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갈등을 빚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좋은 정도를 넘어가지고 베네룩스 3국, 동맹국입니다.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사이가 굉장히 괜찮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외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은 그 조건들이 많이 맞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베네룩스 3국 아니면은 독일, 프랑스 같이 옛날에 앙금을 되새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뭔가 이제 가까이 지내야 될 필요성이 정말로 절실해졌다. 그리고 옛날처럼 막 서로 경쟁하고 견제할 이유가 없어졌다. 뭐 그런 게 이제 성립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서유럽 안에서 싸울 일이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련이 이제 훨씬 강하니까. 그리고 이제 서유럽 국가들은 특히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약해져가지고 더 이상 뭐 식민 제국이 될 수도 없다. 뭉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프랑스는 옛날에는 굉장히 견원지간이었지만은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베네룩스 3국 이 나라끼리 싸우고 있으면은 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뭉치는 게 더 이익이 됩니다. 자, 캐나다와 미국. 캐나다는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지만은 인구는 한국보다 훨씬 작다. 2천만, 3천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캐나다를 무슨 병합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안 서고 이제 어떤 민족적으로도 이제 그 동질감도 많고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를 견제해도 모자랄 판에 별 위협도 안 되고 그 동질성도 많고 또 캐나다 입장에서는 캐나다가 아주 선진국이고 이제 인프라가 풍부하지만은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미국 같은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나라들은 서로 이제 부딪힐 이유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사이좋게 지낼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지. 당연히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미국 캐나다인들이 평화를 사랑해서 아니면은 워낙 국민성이 좋아서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이렇게 보는 것은 당연히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불리함은 뭐였나요?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우선 옆에 있는 중국. 물론 중국이 보면은 중간중간에 뭐 길게는 200~300년씩 분열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5, 16구 시대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간중간에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200~300년 정도의 어떤 그 분열기가 한 몇 번 있었던 것 빼고는 계속해서 통일 왕조가 이어집니다. 당연히 옛날에 고구려, 발해, 고려 이런 나라들이 아무리 상부 정신이 투철하고 강했다 그래도 당연히 이제 통일된 중국의 왕조, 예를 들면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은 당연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일본을 정복하면 되질 않느냐? 일본이 보면은 작은 섬나라 그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일본이.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의 신칸센, 60년대부터 신칸센이었죠. 나라가 생각 이상으로 크니까 이제 그 신칸센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일본의 문명 수준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앞서게 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다라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적에 일본이 무슨 완전히 그 문명 수준이 완전히 떨어지는 석기를 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고대 시대부터 일본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문명권이 있었던 거죠. 당연히 이제 고려, 조선 입장에서 예를 들어 박이 장군의 스시마 정벌 이런 것들은 가능했겠지만은 조선이 무리하게 이제 그 일본을 정벌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하면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해본들 필요성이 승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 같은 경우에도 옛날 만주는 굉장히 척박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구려 발해가 멸망을 하고 여진족, 거란족들이 들어왔다. 이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고려 시대 윤관 장군이 이제 천리장성을 이제 만들었다. 김종서 장군이 사군 육진을 설치했다. 여진족들한테 조공을 받았다. 하지만 왜 이런 여진족들을 정복을 안 했느냐? 당연히 고려, 조선이 무슨 상부 정신이 부족해서 나라가 약해서 이제 안 그랬던 게 아니고 정복을 해본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땅은 굉장히 척박하고 거칠고 춥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여진족들하고는 생활 패턴도 다르고 이런 이제 여진족들을 이제 무리하게 정복을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구슬리고 이제 조공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까 그랬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바다 쪽으로 보더라도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이제 일본, 류큐 그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동남아시아하고도 옛날에 안남이 그래가지고 베트남쌀 옛날에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규모 무역이 아니었죠.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서양의 네덜란드, 그리스, 영국처럼 해양 제국으로 발전하는데도 이제 한계가 뚜렷했다. 그리고 옛날에 기록을 보면은 조선이 어떤 무역을 대대적으로 할 만큼 옛날 기준으로도 자원, 물산이 엄청나게 풍부하거나 아니면 중앙아시아처럼 상공업 발달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가졌거나 그랬던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어떤 전략을 갖췄기에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옛날에 특히 조선시대 하면은 사대주의적이다, 문약하다, 허리에 허식이 찌들고 공리공론에 이제 빠져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말들이 아예 100%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조상들 아니면 옛날에 고려, 조선 같은 왕조들이 정말로 그렇게 무능하고 답답하고 공리공론다 줬던 그런 나라들은 당연히 아니었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조공을 했다. 그건 팩트입니다만은 조공이라 그러는 것이 이제 속국이 상국한테 공물을 뜯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일종의 무역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보면은 이제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제 여진족, 류큐 왕국, 일본한테도 조공을 받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조선 같은 경우에도 물론 몽골 제국한테 속국이 되기도 했었다. 원간석기. 그 당시에 몽골 제국하고 싸우면은 고려보다 훨씬 강한 나라들도 다 이제 망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그렇게라도 지키는가만 해도 유용한 시대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같은 경우에도 무슨 특히 병자호란
또는 뭐 국권 침탈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한심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조선보다 훨씬 강했던 무슨 큰 제국들도 망할 때는 보면은 한심하게 망합니다. 이제 그 전근대 한반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북부에 보면은 그 개마고원이 있습니다. 자, 이 개마고원은 굉장히 흥준하고 옛날에 유배지로 쓰였다. 다시 말하면은 방어하는 데는 최고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거란 군대, 이제 그 소배합이 이끌었던 군대도 결국에는 이제 고려에서 패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여진족, 요 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군이 그 송나라는 침략을 해서 이제 그 양정화 북부를 다 뜯어갔지만은 고려는 어떻게 못 건든 겁니다. 물론 뭐 형식상으로는 굴복을 시켰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그 적당히 이제 상국으로 적당히 인정을 받으면서 고려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청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명나라, 몽골까지도 흡수를 하지만은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삼전도의 굴욕해가지고 이제 그 속국으로 삼는 그런 이제 행사를 치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선을 많이 괴롭히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선을 멸망시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은 뭐 조선인들한테까지 병발을 강요하거나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만큼 조선의 힘, 뭐 지리적인 힘도 그렇고 국력도 그렇고 그 만만찮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한반도라는 땅이 보면은 뭔가 이제 그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상당히 좀 크기 자체가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개마고원은 개마고원대로 이제 중국의 침략을 막아주지만은 또 이제 개마고원 남쪽에는 여러 가지 평야들, 뭐 분지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그 농사 짓기에도 좋고 하천 같은 것들도 잘 발달돼가 있다. 그리고 산지가 70%라는 것은 이제 그 평화시에는 이제 농사 짓고 살고 유사시에는 산성을 통해서 방어하기도 좋고 이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제 그 정말로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다른 민족들한테 이제 정복당해서 안 없어지고 흩어지질 않고 쭉 이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반도국이라는 그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나름대로 일본하고도 교류를 하고 류큐하고도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경제라든지 문화를 발전시키기도 했던 겁니다. 이제 냉전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제 있어서는 안 돼. 정말로 이제 그 역사상 최악의 불행을 겪는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남북 분단이겠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분단만 된 것도 아니고 아예 그 전쟁까지 크게 치러버렸.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의 상처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아물질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그 유라시아 대륙 쪽으로는 소련이 있었고 중국까지 공산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태평양 쪽으로는 미국이 있고 미국이 일본을 발판을 삼아가지고 이제 중국 소련을 견제한다.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냉전의 대리전 비슷하게 이제 그 한반도 북부는 소련이 뜯어가 버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군이 진주를 해가지고 이제 한반도 남부에는 대한민국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담만 됐으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겠지만은 아시다시피 냉전의 대리전, 한국 전쟁 때문에 정말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초토화되고 이제 그 물질만 초토화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심각하게 다치고 이산 가족이 생기고 그리고 휴전이 되고 나서도 막 국지전이 벌어지고 막 무장공비가 들어서기도 하고 2000년대 이후에도 예를 들면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뭐 천안함 사태 같은 그런 이제 그 비극적인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어떤 냉전 체제의 지정학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큰 비극이겠죠. 하지만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이 냉전 체제가 그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 급속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부분도 역설적으로 적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냉전 체제에서 정말로 어떤 나라가 정말로 최빈국이 된다. 정치가 엉망진창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공산화된 1순위가 됩니다. 이 대한민국 바로 위에는 북한이 있고 북한을 넘어가면은 중국 소련이 있다. 대한민국까지 공산화가 돼버리면은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을 내줘버리게 됩니다.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 원조를 해주고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이럴 적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지향 공업화를 할 적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게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착해서 그렇다기보다도 한국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 한국이 정말로 가난해서 못 벗어나면 그 정치적 혼란에서 못 벗어나면은 정말로 한반도 전체가 공허산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정도가 아니다. 정말로 큰일 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여기에 더해 냉전 시대가 되면은 아시아의 네 마리용,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네 나라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그 홍콩이랑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멀다. 동남아시아 지역이고 굉장히 또 규모도 작습니다. 도시국가 정도죠.
대만이 있긴 합니다만은 대만도 이제 규모로 보면은 한국보다 훨씬 작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중국 덕분에 더 정확히 말하면은 좀 역설적이지만은 마오쩌둥 덕분에 우리가 이제 덕보 부분도 적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60년대부터 이제 그 마오쩌둥이 문화 대혁명,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극단적인 원리주의적인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벌이면서 중국 경제가 완전히 절단이 나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 경제는 아예 그 애초에 공산국가였지만은 어떤 이념을 떠나가지고 세계 경제에서 완전히 아웃이 돼버린다. 일본 같으면 60년대부터 이제 그 선진국 반열에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경쟁자도 없이 그 수출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이제 산업 구조로 이제 그 중화학 공업, 더 나중에는 전자제품, 첨단 산업 위주로 이렇게 발전시켜 가면서 이제 한강의 기적, 정말로 몇십 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어떤 정말로 이제 그 선진국 반열까지 뛰어오르는 그런 기적 중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한 두 가지만 덧붙이자면은요, 우리가 흔히 20화국, 4.19 혁명으로 이제 들어섰던 20화국, 그 1년 정도밖에 못 갔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지만은 이 20화국이 우리나라 경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환율 개혁이에요. 10화국 때는 워낙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환율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무역이 되질 않거든요. 그걸 20화국에서 이제 환율 개혁을 성공을 함으로써 이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60년대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수입 대체 공업화,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국사부사할 적에 우리나라에서는 수입 대체를 넘어가지고 수출 주도, 적극적으로 수출을 해서 외화벌이를 하자. 그게 이제 제대로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경제가 정말로 10년 동안 30배 가까이 커질 수가 있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장점을 들자면은 요 교육의 힘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제 교육열이 강했다. 과거제도. 물론 과거제라는 것은 중국에서도 있었지만은 중국은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과거제를 통해서 입신양명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나라가 적당하다 보니까 물론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과거제를 통해서 입신양명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이제 허구 과장이 많습니다만은 춘향전 같은 것도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이몽룡이 완전히 집안이 망했다가 이제 자원급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식물 상승을 하는 게 서양, 일본 같으면은 19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그게 그전에는 뭐 신분, 돈으로 출세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그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당시에 힘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니까 인적 자원이야말로 그 국가 재건, 국력 신장의 힘이다 해가지고 아주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 때부터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정말 그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국비 유학생을 많이 보냈다. 이런 것도 이제 경제 성장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런 그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군사 정부의 교육 정책은 역설적으로 이제 이런 그 교육을 많이 받은 국민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배워가지고 이런 권위주의 독재, 군사 독재를 이제 무너뜨리고,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민주주의를 조금씩 발전시키는데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고 복잡한 일본사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일본 역사 길고, 일본 역사 정말 길거든요. 그런 긴 역사를 단박에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은 시대 구분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란 거는 사실은 이게 띄어쓰기 없이 써놓은 문장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로 띄어 있느냐, 혹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띄어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문장의 띄어쓰기라는 거는 사실은 역사의 시대 구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구분을 하면 문장을 띄어 있는 것처럼 의미가 통하면서 기억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사를 시대 구분하는 방법은 기준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일본사의 시대 구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이. 첫 번째는 뭔가 최초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들을 이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막부의 흥망성쇠. 즉 어떤 막부가 태어나고 어떤 막부가 무너지고,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일본 역사를 시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시작은 이제 토기가 최초로 시작하면 조몬시대가 되고요. 그리고 벼농사가 최초로 시작하면 야요시대. 그리고 고훈이라고 굉장히 큰 옛 무덤이 갑자기 떼거지로 나타나면 고훈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수도 이전은 처음에 이제 최초로 수도를 정한 게 아스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라,
그러면 나라 시대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헤이안으로 옮기면 헤이안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막부의 흥망성쇠는 가마쿠라 막부가 태어났다가 무로마치 막부로 넘어가고, 그리고 센코쿠 전국 시대라고 막부가 권위가 사라지고, 그리고 다이묘들이 전국에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시대로 갔다가 에도 시대, 에도 막부가 들어섰다가 그것이 무너지면서 메이지 시대로 나갑니다. 자, 이 좀 복잡한데 이거를 한 11음절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사를 하는데 이거를 기억이 좀 되게 편한데, 조야 고아 나헤가무 세네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조몬 시대, 야요 시대, 고훈 시대, 그리고 아스카 나라 헤이안, 가마쿠라, 무로마치, 센코쿠, 에도, 메이지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일본사를 단박에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왜 일본사는 구석기 시대가 아니라 조몬 시대부터 시작하나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마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 한국사 배우실 때 한국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사실 다른 나라 역사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구석기가 아니고 조몬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조몬 시대라는 거는 이 조몬 토기가 생겨서 조몬 시대거든요. 조몬이라는 거는 새끼줄 무늬라는 일본 말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국사 시간에 그 빗살무늬 토기 들어보셨나요? 빗살무늬 토기처럼 일본도 새끼줄 무늬 토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신석기 시대랑 맞닿아 있어요. 조몬 시대가 처음 시작하는 게 보통 기원전 1만 년 전, 이게 보통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조몬 시대가 바로 신석기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 이전에 구석기 시대는 없나?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두 가지 지점에서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을 안 하는 이유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본에는 구석기 유물이 거의 없어요. 일본에서 구석기 유물이 처음 발견된 게 거의 20세기 중엽에 처음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구석기 시대 유물도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더 몇만 년 전, 즉 구석기 시대도 굉장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구석기 시대, 후기 구석기 시대 유물들이 주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한 가지가 있고, 구석기 시대 때 일본 열도는 대륙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독특한 역사랄까요? 일본만의 고유한 역사가 시작하는 건 아무래도 신석기 시대, 즉 조몬 시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일본이 구석기 시대 유물이 적고, 그리고 시기도 많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일본 고고학계에서 구석기 시대 유물을 발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후지무라 신이치라는 고고학계의 슈퍼스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별명이 신의 손이었거든요. 이 신의 손이 왜 신의 손이냐면 땅만 들어가면은 유물이 나옵니다. 놀라운 거는 처음에는 3만 년 전인가 4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0만 년, 30만 년, 70만 년 전 유물까지 발견을 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나중에는 사기였다는 게 발견됩니다. 이 사람이 유물을 몰래 묻어놓고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짠 하고 발견하는 것처럼 끝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일본의 신문사 하나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발견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2000년도에 이게 발견이 되는데, 일본 구석기, 일본 고고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뒤로도 일본은 구석기 시대를 강조하기보다는 조몬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구석기 시대는 뭐 유물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조몬 토기는 사실 1960년대에 최초로 발견이 됐는데, 발견 당시에 세계 최초의 토기라고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좀 재밌습니다. 왜 굳이 일본에서 동아시아의 끄트머리인, 그때 물론 구석시대는 연결이 됐는데 거기에서 세계 최초의 토기가 발견됐는가? 이건 사실 고고학계의 약간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신석기 시대에 발견된 게 아니고 이게 점점 연대가 올라가고 후기 구석기 시대, 한 15,000년, 14,000년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몬 토기가 일본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걸로 자리매김이 된 것입니다. 수렵채집 생활을 하다 갑자기 벼농사가 시작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몬 시대가 보통 1만 2천 년 전부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야요 시대가 시작되는 기원전 300년 전까지, 그때까지 일본은 대부분 수렵채취 시대입니다. 수렵채취는 이제 뭐 나무에서 열매 따먹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냥하고 이런 거거든요. 보통은 늦어도 수천 년 전에는 농경이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인 농경이 물론 뭐 원시 농경이 약간 있긴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농경은 300년, 기원전 300년경에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를 야요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게 웃기죠? 왜냐하면 신석기 시대는 보통 이거 신석기 혁명이라고 아마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을 텐데, 신석기 혁명은 신석기를 만들어가고 혁명이 아니고 신석기 혁명은 보통 농업혁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신석기 혁명의 이 두 가지 축을 이루는 게 농업혁명과 도시혁명, 이걸 보통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은 신석기 시대긴 했지만 하지만 농업이 엄청 늦게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선사시대의 특징은 토기는 거의 세계 최초 수준이고, 그리고 농경은 엄청나게 늦은 거,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밌는 거는 신석기 시대에 농경을 굉장히
굉장히 늦게 지은 데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최초의 문명이 생긴데 이런 데들은 농경이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곳 중에 하나거든요. 기원전 1만 년 전부터 원시 농경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된 건 훨씬 더 후대예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게 농경이 이렇게 쭉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작곡도 좀 짓다가 벼농사 나중에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일본은 재밌는 거는 수렵 채집을 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벼농사를 그것도 제대로 관계 시절 갖추고 그다음에 막 농기구 들어오고 이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이것은 일본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했다기보다는 뭔가 유입이 됐다. 즉 한반도에서 들어간 사람들, 이거를 도레인이라고 부르는데 일본말로 도라이진이라고 부르는데 한반도나 혹은 중국, 대부분 이제 한반도에 가까우니까 거기서 들어간 사람들이 벼농사 기술, 벼농사 도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본격적인 벼농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역사가의 정설입니다. 일본의 옛 무덤이 피라미드보다 크다는 것이 정말인가요? 이게 놀라운데, 이게 좀 일본사의 미스터리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조몬톡이라는 게, 물론 그 뒤에 21세기에는 중국에서 약간 더 오래된 그런 토기들도 발견되지만, 일본에서 세계 최초의 토기가 발견됐다는 것과, 그 다음에 피라미드보다 더 큰 무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게 좀 웃긴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몬 시대,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 다음에 이제 고훈 시대라고 부릅니다. 고훈이라는 건 고분, 옛 무덤이라는 일본 말인데, 이 당시, 즉, 기원전 3세기 후반쯤 가면, 일본에 엄청나게 커다란 옛날 무덤들이 갑자기 떼거지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사카에 있는 다이센 고분이라는 곳이 제일 유명한데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수백 미터예요. 피라미드가 제일 큰 게 그 푸쿠항의 대피라미드라고 거기에 한 변의 길이가 230m쯤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엄청나게 큰 거죠. 물론 이거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는 그 넓이에다가 돌을 다 쌓은 거고 큰 돌을 이거는 그냥 그런 넓이의 무덤을 조성을 한 거니까 그래도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무덤을 보통 전방후원분이라고 부르는데 방이라는 것은 네모났고 그러니까 앞에 쪽은 네모났고 후원 뒤에 쪽은 동그래요. 이거를 위에서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 그냥 열쇠 구멍 있죠. 열쇠 구멍처럼 보입니다. 뭔가 신비한 상징이나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무덤이 등장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간단하죠.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그런 무덤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정치 권력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통 야마토 조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무덤들이 처음 생긴 게 이제 나라현에 있는 야마토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왜 고훈 시대라고 부르고 야마토 시대라고 안 부르냐? 물론 야마토 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야마토 시대라고 부르기에는 여기에 대한 기록들,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무덤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야요이 시대 다음엔 고훈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황은 이집트 파라오보다 권력이 컸나요? 예, 그리고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더 큰 무덤을 지었으니까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본 천황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보통 천황이라는 이름이 7세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 전까지는 대왕, 오김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대왕이라고 이제 부르다가 천황으로 이름이 바뀌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 끗발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우리는 천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부분 언론에서는 일왕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천황이라 그러면 우리가 한 수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학계에서는 다 천황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어떤 고유명사들은 그 나라에서 불러주는 대로 부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황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여행하는 일본사 책에서는 덴노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천황이 일본말로 덴노거든요. 천황이라고 쓰고 이제 덴노라고 있는데 마치 뭐 독일에도 황제 이제 카이사르 시저라는 황제를 카이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서는 짜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덴노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뭐랄까 이게 좀 일본사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덴노의 앞으로는 이제 덴노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덴노의 권력이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덴노가 처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권력을 좀 키운 다음에 곧바로 권력 투쟁에 들어갑니다. 누구랑? 귀족이랑. 사실은 덴노라는 것도 이제 귀족의 한 우두머리 귀족 정도에서 이제 그게 올라간 거니까 사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삼국시대나 신라시대나 서로 귀족들이 왕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물론 일본은 좀 다릅니다. 일본 덴노는 한 가문에서 쭉 나왔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덴노랑 귀족이랑 이게 굉장히 권력 투쟁을 벌이면서 덴노의 권력이 줄어들기도 하고 귀족의 덴노의 권력이 세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귀족 중에 제일 대표적인 가문이 두 가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가씨, 소가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귀족이고 하나는 후지와라씨. 소가씨가 먼저 굉장히 권력을 잡고 있다가 얘 을사의 변이라고 덴노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가장 셌던 소가씨 세력을 추천해버려요. 거기 소가노 오마코라고 제일 그 가문의 수장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덴노의 그 권력이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 덴노의 권력이 회복이 돼갖고 좋아졌냐? 하지만 그때 을사의 변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후지와라씨입니다.
후지와라 씨가 바로 권력을 잡고서는 사실은 권력을 잡는 게 이제 보통 외척, 왕조 시대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중국도 그렇고 외척으로서 자신의 딸을 천황의 덴노의 와이프 황후로 들이면서 권력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소가씨와 후지와라씨, 나중에 후지와라 씨가 거의 천황을 이제 능가하는, 천황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우는 그런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천황의 권력, 덴노의 권력이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어요. 나중에 이제 막부 체제로 들어가면 더 줄어들죠. 일본의 무사 정권이 들어선 이유는 뭘까요? 자, 이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덴노란 귀족이랑 권력 싸움을 했다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싸움을 하려면 누가 필요하죠? 물리력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일본의 군사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평소에는 농사 짓던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제 군사를 삼는 건데 이게 그 천황이 덴노가 귀족들이랑 본격적인 싸움을 하면서 덴노가 자기가 황위를 물려주고 상황 즉 한 발짝 물러선 이제 상황이 되거든요. 상황들이 원정이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상황 권력과 그리고 귀족 권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무사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 사실 무사단들이 없었어요. 무사단들이 처음 등장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단체로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무사 가문으로 등장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지금도 알고 있는 사무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라이는 한자로 모실 시자를 씁니다. 즉 모시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경원이라고 볼 수 있죠. 경원으로 사무라이들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가문, 무사 가문을 이루면서 굉장히 큰 무사단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무사단이 성장을 한 다음에 덴노도 상황도 이런 무사단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귀족도 끌어들여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깨닫습니다. 굳이 우리가 남의 권력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싸워갖고 우리가 권력을 차지하면 되지. 그래서 무사단들이 권력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이 무사 가문이 거기서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헤이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나모토씨입니다. 헤이씨와 미나모토씨가 권력을 가지고 싸움을 벌여가지고 이거를 겐페이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워낙에 유명한 전쟁이어서 편을 갈라가지고 싸우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겐페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이상하죠? 아니 헤이씨랑 미나모토씨랑 싸우는데 왜 겐페이인가? 헤이씨를 음독으로 읽으면 페이씨가 되고 그리고 미나모토씨를 음독으로 읽으면 겐씨가 됩니다. 그래서 겐페이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 겐페이 전쟁의 결과 승리한 게 바로 미나모토씨입니다. 미나모토씨가 자신의 근거지였던 가마쿠라에 막부를 세운 것이 바로 막부 정권의 시작입니다. 이때의 그 가문의 수장은 쇼군, 이제 한자로 쓰면 장군이라는 벼슬을 얻게 되는데 이거는 형식적으로 덴노가 내려줍니다. 천황이 내려주는데 이 쇼군이라는 장군이 실질적으로 일본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마쿠라 막부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로마치 막부로 바뀌고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가 무너지면서 서로 이제 막부를 세우겠다고 싸우는 게 바로 센코쿠 시대, 전국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메이지 시대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사람들 무시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왼수인데 일본 사람들 무시 좋아합니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센코쿠 시대, 즉 전국 시대에는 혼란기가 원래 영웅이 나는 법 아닙니까? 삼국지를 보더라도 삼국지라는 굉장히 혼란기가 있을 때 굉장히 영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코쿠 시대에 영웅이 나오고 보통 센코쿠 시대의 3영웅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뒤를 이은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 시대를 끝내고 일본을 통일한 것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센코쿠에 3영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다 같은 경우는 크진 않았지만 나름 영주 지방이고 다이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물론 굉장히 세력이 한미하긴 했지만 그런 출신입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농민 출신이에요. 정말 개천에서 난 용입니다. 더군다나 출발을 아주 하급 사원부터 시작합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오다 노부나가의 이제 저 밑에 이제 사원이 됐는데 오다가 어디 들어갈 때마다 오다의 신발을 품속에 품습니다. 따뜻하게 겨울이라서. 그래가지고 항상 오다가 나왔을 때 그걸 딱 놓고서는 따뜻한 신발을 신깁니다. 그 정도로 자기 관리와 노력이 철저했고 타고난 실력 하나로 농민 아주 미천한 신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 성도 없었어요. 성도 나중에 받은 겁니다.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래서 일본을 통일하게 되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되게 좋아하게 됩니다. 이 센코쿠의 3영웅들이 다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다 같은 경우는 혁신의 오다라고 불립니다. 완전 뭐라 할까요? 요즘으로 치면은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기업가라 그럴까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거 주저하지 않았고요. 철포등이나 이런 것들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어떤 그 전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지죠. 말씀드렸듯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계룡남이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또 이 양반이 좀 대단한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보통 기다림의 화신이라고 불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세력이 한미했기 때문에 이게 이곳저곳 인질로 끌려다니거든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때를 기다립니다. 결국 때를 기다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세키가하라 전투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잡거든요. 그런데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인 히데요리를 처리하는 데까지 15년을 기다립니다. 15년을 기다리고 왠가 꼼수를 다 써가지고 결국은 히데요리를 죽게 만들고 전국 통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담 같은 게 있는데 오다가 쌀을 찢고 그리고 하시바는 여기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옛날 성인데 하시바가 밥을 하고 결국 먹은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요. 특히 재미있는 게 이제 뻐꾸기가 울지 않으면 이 세 영웅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질 급한 오다는 뻐꾸기 죽여버리고 우리 꾀가 많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뻐꾸기를 어떻게든지 가모니스로 속여갖고 울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기다림의 화신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뻐꾸기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최후의 승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물론 오다도 굉장히 그 통일에 근접해 갔고 하지만 오다는 이제 부하의 배신으로 결국은 자결을 하게 됐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결국 병사하죠. 60세인가? 조금 넘어서 병사하게 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70 넘어서까지 아주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에도 시대 도쿄 인구가 100만이 넘었다던데 사실인가요? 자, 이제 센코쿠 시대를 거쳐서 에도 시대로 들어옵니다. 에도 시대는 아시다시피 에도는 도쿄의 옛 이름이고요. 에도에다가 막부를 설치해서 에도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에도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전쟁이 드디어 없어집니다. 평화 시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생산하고 농업에 전념을 하게 돼서 번영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갖고 이 번영의 시대가 계속 지속돼서 18세기 도쿄의 인구는 100만 명 이상이었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건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평화를 만들고 번영을 이룬 제도들,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크게 그 막부에서 했던 걸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무가 제법도라고 이 무가들, 즉 다이묘들, 지방의 영주들이 꼭 지켜야 되는 법과 제도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둘이 결혼하려고 그러면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략 결혼해갖고 둘이 손을 잡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막부의 쇼군의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간섭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서진 성을 수리하는 것도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함부로 허락 얻지 않고 수리를 하게 된다. 잘못 걸렸다. 그러면 영지를 줄여버리거나 아니면 영지를 바꾸거나 저기 벽천으로 쫓아버리거나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다이묘들, 영주의 세력을 견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참근교대라는 게 있는데요. 참근교대라는 것은 모든 전국의 영주들은 1년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도쿄에서 살다가 자기 땅에 살다가 도쿄에 살다가 자기 땅에 살다가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영주가 이제 들어와 있으면 약간 인질이 되는 셈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의 가족들도 여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인지를 잡는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참근 교대를 하는데 이 수천 명이 움직이거든요. 남자들 수천 명이 보통 움직이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이게 또 가오가 있지 우리가 이 일본 영주들의 가오가 있으니까 비용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도 다 돈인데 세력을 키울 수 있을 만한 돈을 모으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비용이 드니까 그 비용이 길에 뿌려지게 되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여행업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재밌는 거는 그 일본에 있던 고카이도라고 이 오데로라고 이 옛날 길들이 남아있거든요. 옛날 길들에서 중간중간에 그 연희숙 그런 숙소들도 있고 그냥 쉬어갈 수 있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에도 시대 때 여행 가이드북이 나옵니다. 에도 시대 때는 정말 그런 상업 그리고 상업을 하니까 이제 그 수공업들 그리고 여행업, 관광업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거든요. 사실 관광업 발전된 것 또 하나는 에도 시대 때는 이제 신사참배 특히 이세신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번 꼭 가보고 싶은 평생에 이제 신사를 참배하게 되니까 이런 보통 사람들 이 영주들만 참근교대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상업들이 발달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이유는 뭘까요? 자, 이제 에도 시대가 쭉 지나가가지고 에도 시대 막부가 취했던 정책이 보통 쇄국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에 쇄국 정책이라는 말을 쓰죠. 이게 사실 일본 학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쇄국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 문을 꽁꽁 닫는다는 건데 우리도 나라 문을 닫았고 일본도 나라 문을 닫았는데 일본은 미국이 강제로 열었고 우리는 일본이 강제로 열었고 근데 왜 일본은 성공을 해가지고 제국주의 국가가 되고 우리는 실패를 해서 식민지로 떨어졌을까? 여기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쇄국 정책은 완전 쇄국이 아니었어요. 일본은 서양에 있는 모든 세력과 통한 건 아니지만 일본은 네덜란드 세력과는 막부가 무너지기 이전까지도 계속 네덜란드와는 소통을 했습니다. 즉 서양 문물이 확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데지마라는 나가사키에 있는 조그만 인공섬 가보면 실제로 가보면 되게 적거든요. 그런 데지마라는 조그만 인공섬에 네덜란드 사람들을 몰아놓고 너는 여기서 장사할 수 있어. 나오면 안 돼.
물론 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나오면 안 돼 해놓고 네덜란드 사람들이야 일본 시장에 이제 서양 물건들을 가져와서 팔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통교를 했는데 네덜란드를 통해서 학문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보통 난학, 이 난이라는 게 네덜란드를 이제 한자로 푸는 건데 난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은 1854년일 텐데 문을 연 이전부터 꽤 오랫동안 서양의 문물들, 서양의 과학기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락이 발달을 했고요. 두 번째는 맞고만 그랬던 것들이 아니고 그 지방에 있는 지방 세력들도 자체적으로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다른 건데 우리나라는 이 고려 시대 때부터 거의 중앙 집권으로 해갖고 중앙이 꽉 틀어지고서는 다 이걸 파견하잖아요. 지방관들을요. 지방관들이 대대손손 거기를 자리 잡지는 않으니까 그런 세력들이 없어요. 그 더군다나 조선시대 때는 마찬가지고 조선시대 때는 심지어 그 기간도 굉장히 짧게 정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지방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싹을 잘라버린 거죠. 일본은 영주들을 대대손손 세습을 합니다. 특별히 아까 말했던 무가법이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세습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세력들을 키우거든요. 특히 여기서 웅번이라는 것들, 유황, 일본말로 유황이라고 그러는데 웅번이 등장을 하는데 웅번은 그 막부, 즉 에도에서 되게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대부분은 그 가고시마, 그 큐슈의 쿄난다에 있는 그런 데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웅번이 자체적으로 서양 문물들을 받아들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여행하는 일본사 여행을 해보면 가고시마라는 그 옛날 사스마번에 있었던 자리에 가면 거기 생가넨이라는 그런 가장 유명한 정원이 있습니다. 이 사스마번의 번주가 운영을 했던 곳인데 여기에 반사로라는 터가 있어요. 반사로를 만들었던. 반사로는 용광로의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니 용광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용광로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철을 녹여가지고 대포랑 여러 가지 무기들을 만들어요. 놀라운 거는 이거를 책을 보고 만든 겁니다. 책으로 배웠습니다. 책으로. 나랑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책들이 서양 책들이 들어오거든요. 책을 보고선 이걸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야지 중국이 그 아편 전쟁에서 당한 것처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만듭니다. 심지어는 만들어가지고 이 사스마번이 이제 약간 기고만장합니다.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판 해볼 만해. 그래갖고 그 영국이랑 전쟁을 벌입니다. 번이 따로 영국이랑 전쟁을 벌여요. 뭐 큰 전쟁은 아니었고 이게 뭐 시비가 붙어가지고 영국 사람들을 참수한 다음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물론 전쟁 벌이자마자 깨갱하고 끝납니다. 그때 알았던 게 그겁니다. 이대로 가면 우린 다 죽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군대 제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사세이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세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웅번들 그 다음에는 이 웃기게도 사스마랑 그 영국이랑 사이가 좋아집니다. 영국이 사스마에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군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웁니다.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사초동맹이라고 이 번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이 바로 나중에 가서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을 옹립하는 메이지 유신을 하는 굉장히 동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다시 정리를 하면 에도 막부 자체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실은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심지어는 지방 정권들, 즉 번들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근대화의 길로 가고 있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아까 난세에는 영웅이 나온다고 센코쿠 시대에 영웅이 나왔듯이 이 메이지 시대도 메이지 유신도 굉장히 혼란기거든요. 뭐 내전도 막 두세 차례 일어나고 막 굉장히 혼란인데 거기서도 또 굉장히 유명한 영웅들이 나옵니다. 이 영웅들이 나와서 보통 여기도 삼걸, 일본 사람들 3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도 영웅이 그 유신 3걸이라고 있습니다. 기도 다카요시랑 사이고 다카모리 그리고 오쿠모 도시미치 이 뭐 사람들 가면은 이거 되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마어마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유신 3걸보다 제가 주목하는 인물은 마지막 쇼군이에요. 마지막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라고 이 사람이 결국은 권력을 덴노한테 넘기거든요. 덴노한테 넘깁니다. 물론 자기는 권력을 넘기더라도 권력은 덴노가 가져가더라도 자기는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버금가는 권력을 누릴 것 같다라고 머리는 굴려요. 근데 덴노가 권력을 딱 받은 다음에 그 유신지사들, 유신을 이끌었던,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영지를 다 뺏어버리고 쫓아내려고 그럽니다. 결국은 그래서 내전이 벌어지거든요. 그래갖고 에도에서 이게 큰 전투가 벌어지는데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제 그 천황군을 이끌고서 정부군을 이끌고서 메이지 정부군을 이끌고서 가는데 여기에서 놀랍게도 이 요시노부가 맡겼던 사람이 항복을 합니다. 거기서 쇼부를 쳐가지고 거기서 무혈 입성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요시노부가 권력을 다 내려놓고 낙향을 합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소위 말하는 유신3걸은 막 칼에 맞아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그래서 다 제명대를 못 살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쇼군이었던 요시노부는 마지막까지 평온한 삶을 누리고요. 이 사람 취미가 자전거였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제 사진 찍는 게 취미였는데 그런 취미를 누리면서 평생 잘 삽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성공한 거는 사실은 이 유신 3걸의 영향도 있지만 마지막 쇼군이 지금 누구처럼 마지막까지 버티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내 권력을 왜 주냐. 이렇게 했으면 되게 이게 늦어지고
일어났고 더 많은 혼란이 일어났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선택들을 함으로써 메이지 유신이 성공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원자폭탄으로 무조건 항복한 일본이 급속히 발전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참 역사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보는데 이게 잘 돼가지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큰 비극을 불러오긴 합니다. 그리고 안 됐기 때문에 성공이 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게 낙후된죠. 변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 성공을 하고 동아시아,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최초로 서구의 어떤 제국주의 열강에 들어가는 성과를 올리거든요. 나름대로 성과죠. 물론 식민지 입장에서는 나쁜 놈들이지만. 하지만 그렇게 성과를 올리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더 많은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원자폭탄을 2발 정도 맞고 굉장히 그동안에 쌓았던 것을 다 물을 돌릴 정도로 굉장히 크게 망하죠. 망해가지고 전후에는 뭐 굉장히 복구가 너무 힘들어지는데 사실은 일본이 다시 살게 된 거는 비극적이게도 한국전쟁 덕분입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딱 터졌을 때 그때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 일본의 수상이었던 요시다가 와 하늘이 일본을 살렸다라는 말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미국이 참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그 전쟁 물자를 어디서 가져갑니까? 미국이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을 통해서 가져가게 되죠. 더군다나 요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 독일도 마찬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국가들은 승전국들이 소위 말하는 승전국들이 완전히 군대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무장해제를 다 시켜버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평화헌법 정하고 완전 무장해제로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공산화되고 소련이 사회주의 혁명을 수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교두보로서 그 일본의 재무장들을 암묵적으로 허가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그런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군사기지 이런 걸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정책으로 쭉 바뀌는 와중에 한국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뭐 완전히 일본 경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50년대 일본 경제 엄청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60년대에 64년에 도쿄올림픽,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가 이제 서울올림픽처럼. 그 다음에 70년에 오사카 엑스포. 이런 큰 국제대회를 열면서 일본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합니다. 우리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도 올림픽 이후에 뭐 단군 일의 최대 호황 이런 것들을 맞았다 그러는데 일본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걸 진무 경제라고 그러거든요. 진무라는 거는 일본 최초의 천황, 덴노의 이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단군 일의 최대 호황입니다. 진무 덴노 일의 최대 호황을 맞아가지고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선진국 일본의 대열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